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여러분과 오늘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미술교사 유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미술 좋아하시나요? 미술 과목? 학교에서 배우실 텐데, 다 좋아하시는 분들 오셨나 봐요. 근데 제가 3월 초에 학생들에게 미술 과목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정말 싫었다,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학생들이 대답하는 것이 선생님,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게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봤을 때 미술은 그림을 잘 그려야 하고 그림을 잘 그리면 곧 미술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분야가 또 미술 분야인데 친구들이 그거는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저와 함께 그런 일상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술과 삶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데 미술과 삶 이러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일상 다반사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 늘상 하는 일이고 예사로운 일인 것처럼 미술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듯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 아주 일상적인 것이다. 즉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미술이 좀 재밌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앞에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아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귀엽나요? 딱 사진을 봤을 때 어떤가요? 나도 저런 사진 한 장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거나 또는 엄마와 아기가 되게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는 아이의 입장에서 또는 어떤 누구는 엄마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같은 장면을 보고도 같은 작품을 보고도 다르게 느낀다. 그게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미술이 모두 다 다르게 느낀다는 걸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면 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신분석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제 프로이드는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의식 세계 외에 다른 잠재된 기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이제 체계화시켜서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는데 자, 프로이드가 보아하니 자, 우리가 우리의 기억이나 경험을 반영한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왠지. 자, 보시면 왠지 저 사람은 마음에 든다. 또는 저 사람은 왠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나 비슷한 상황들이 똑같은 또는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거를 수면 아래에서 끌어올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림 속엔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을 때 말과 글은 굉장히 의식적인 부분이 강한 부분입니다. 말과 글에는 문맥이 있고 문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정갈하게 또는 정제하게 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어떤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리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 또는 내가 그 순간에 마음에 드는 색깔들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그게 그냥 내가 의도해서 그린 거라기보다는 나의 잠재된 그런 좋아하는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그림 속에는 자기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담기는 내용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와 같이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 만든 작품인데, 자, 지금 보시면 가장 끝쪽에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제가 A4 용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자, 한번 사람, 즉 인간을 오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가위로 오려서 머리, 다리, 몸통, 팔이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사람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종이로 다음에 오릴 때는 앞에서 나왔던 형태는 제외하고 다시 한번 사람을 똑같이 오려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번에는 팔, 다리, 몸통이 없으니 이번에는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또는 동작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얼굴의 표정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표현한 형태들이 많은데 이거를 한 2번 더 반복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맨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화되고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원, 세모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건 과연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주제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화된 것일까라고 본다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학생에게 이렇게 오린 학생이 있길래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오린 거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사람은 늘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유일한 그런 욕망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피라미드가 삐뚤어지고 잘 못 잘랐어.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 전에 딱 설명을 들으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그 의미를 먼저 보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처음에 3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한 반의 친구들이 다 똑같은 형태로 다 비슷한 형태의 사람을 오리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이 생각을 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경험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 걸작이다라는 걸 봤을 때 그냥 저 작품은 걸작이기 때문에 조형 요소와 원리 입각해서 잘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생각 또는 그게 나와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 또는 그림, 조각 이런 작품들이 우리 삶에서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일상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볼 건데 3가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억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 친구들 많이 있는데 셀카 찍으시나요? 네, 요즘에 사진첩 딱 열어보면 셀프 카메라 하나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없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익숙하게 카메라 자신의 모습을 담죠. 또는 식당에 갔을 때 어떤가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잠깐만 이렇게 하고 사진부터 찍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인데 예술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기억을 그 순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키워드 기억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지금 남자가 뭔가 손에, 그쵸? 뭘 들고 있는데 이 남자의 직업은 양치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이제 곧 양을 치러 떠나야 되는 순간인데 자, 지금 보면 앞에 있는 여자는 뭘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뭘로 그리고 있나요? 나뭇가지를 끝에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림자를 따라 그리고 있죠. 자, 조금 있으면 남자는 여자를 떠나서 일을 하러 갈 것이고 여자는 혼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자가 지금 따라 그리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벽에 비친 남자의 그림자입니다. 남자가 떠나가면 그 모습은 사라지겠지만 그 모습마저도 기억하고 싶은 여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런 기억을 담는 거는 아주 당연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작품은 프리다 칼로의 작품입니다. 자, 프리다 칼로라고 하면 굉장히 예술 작가로서는 좀 어려운 생활을 했던 작가인데 어려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리다 칼로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어딜 가는 길에 버스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쳐서 굉장히 평생 동안 많은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생활을 했는데 프리다 칼로가 침대에 누워서 자기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칼로는 자기의 모습을 그냥 그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의 모습 위에 자신의 기억 또는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의 모습에 기억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몸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을 침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쉽게 그릴 수가 없었고 자기의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거기에 자신의 모습 또는 기억들, 그래서 유독 프리다 칼로의 작품들에 그런 자화상이 많은 것은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칼로가 그려진 자화상을 보면 지금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흰색 블라우스를 예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그런데 유독 목걸이에 눈이 가는 이유는 무채색의 지금 굉장히 회색 톤의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약간 돌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프리다 칼로가 갖고 있던 소장품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굉장히 빛나는 산호의 주황색 목걸이도 많았고 색깔이 화려한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회색 톤의 무거운 걸 메고 있어요. 그렇죠? 칼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가 여의치 않아서 많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그냥 그런 걸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에 그런 목걸이로 담아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또는 이러한 기억과 더불어서 지금 보면 칼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자화상인데 지금 보면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있나요? 네, 원숭이로 보이시죠? 근데 그게 거미 원숭이라서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아요. 위험해 보여요. 막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숭이는 상스러운 좀 동물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원숭이 닮았다 라고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쵸? 그런데 이 멕시코의 화가였던 프리다 칼로는 실제로 원숭이를 오랜 시간 동안 길렀었고 그 다음에 작품 속에서도 원숭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숭이가 칼로와 함께 나온 작품이고 뒤에 숨어있기까지 하죠. 이것은 프리다 칼로가 미술 교사를 했었는데 그 시절에 제자와 함께 이런 일상을 살면서 남았던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자화상에 자신의 기억을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기억을 다루고 있다. 이거면 칼로 작품을 봤을 때 그걸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다음에 세 번째 보실 작품은 심득경의 토상입니다. 자, 초상화라고 하면 인물을 그린 건데, 자, 이건 자화상이 아니고 심득경의 막역한 친구였던 공제 윤두서가 그린 작품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고 옷매무새도 정갈하고 아주 반듯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좀 슬픈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있으시죠?
네, 맨날 봐도 질리지 않을 만한 친한 친구가 있을 텐데 그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막 슬프고, 그쵸? 안타깝고, 안타깝기보다 좀 가슴이 먹먹해지겠죠. 그쵸? 그립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공제 윤두서가 자신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렸을 적부터 친구로 지냈던 심득경이라는 친구가 죽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한 30대 후반에 이제 삶을 마감했을 때 그 친구가 안타까운 마음에 3개월 동안 그 친구를 추모하는 그림을 그려서 그 가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심득경이 실제로 살아 돌아온 줄 알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잘 그리긴 잘 그렸어. 정말 사실적으로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눈물 흘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에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정말 높은 화질의 정말 선명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 그렇게 똑같긴 하지만 그렇게 눈물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나의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막먹했던 마음들이 그 비슷한 형태로 돌아왔을 때 그 감정은 반갑기도 하면서 너무나 그리워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림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의 눈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그림을 특별하게 느끼고 공감을 하는 이유도 토상화의 기법에 입각해서 배채법이 잘 드러낸 훌륭한 그림이야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벗의 우정을 담긴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구나 라는 거를 감상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했던 예술의 기능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럼 뭘 다르게 보지? 라는 거를 딱 보자면 같은 것을 다르게 봅니다. 이게 약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평범한 사람들은 같은 걸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겠죠. 근데 예술가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저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좀 다르게 그린 작품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그린 그림 같나요? 네, 그림입니다.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안개? 친구 어떻게 알고 있죠? 자, 지금 보면 딱 화면에서 위는 흰색, 그다음에 아래는 초록색입니다. 도대체 뭘 그린 거야? 형태도 정확치가 않아. 그냥 추상화인가? 라고 봤겠지만 이 그림을 봤던 한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장소가 런던이기 때문에 런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여러분이 공기 매일 느끼고 있죠. 학교 생활에서도 늘 수업을 받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휘슬러가 맨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안개를 그림으로 그렸고 그게 전시장에 걸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그림을 감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니던 길에 이런 안개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참 좋다. 또는 그랬었지 라고 느끼게 하는 것. 우리의 경험과 일상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여기 어딜까요? 딱 봐도 이집트입니다. 그림, 조각, 풍경, 이집트는 모두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이 강하고 특징이 뚜렷한 나라인데 자, 이집트는 지형이 어떤가요? 지형이? 그쵸.
사막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래에 집을 짓게 되는 건데, 자, 생각해보면, 낮에는 그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밤에는 어떤가요? 밤에는 갑자기 바람이 불게 되면 내 집이 언제 바람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잠을 편히 잘 수 있을까요? 그쵸? 굉장히 불안함에 떨면서 잘 수 있겠죠?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은 자기가 불안한 상황을 조금 다르게 탈피하기 위해서 사상이나 또는 생각들이 거의 다 내세 사상, 영원 불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나요? 피라미드, 그쵸? 미이라, 스핑크스. 내가 살아서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다음에 가는 세상에는 다른 게 있을 거야 라는 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유독 그냥 뭐 건축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딱 우리가 봐도 이집트 그림이다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딱 봐도 정면, 그쵸? 정면성의 원리,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몇 살이 그렸을까요? 그린 그림일까요? 한 5살? 6살? 정도로 보이는 친구가 그린 것 같죠? 그래서 아주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 다음에 네 개의 다리에 달린 동물은 뭐처럼 보이나요? 돼지? 자, 이거는 제가 6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사를 갈 때 앨범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화첩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제가 유치원 때 그렸던 그림을 이제 어머니가 모아놓으신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뒤집어 보는데 이 그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죠.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정말 놀랬던 게, 자, 이집트의 그림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6, 7세의 어린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딱 앉은 다음에, 자, 오늘은 정면성의 원리가 해서 그림을 그려야겠어 라고 그렸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왜 어린 아동의 그림에서 이집트 그림의 형태가 보이는 걸까? 좀 궁금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자, 머리를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게 머리를 묶었죠. 그래서 핀도 딱 방울도 매고 뭘 땄습니다. 그런데 몸은 정면이에요. 그럼 정면으로 딱 그림을 그리면 머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는 이 예쁜 머리를 그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은 정면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양의 원근법에 입각해서 굉장히 이런 이집트 방식의 그림들은 조금 부족하고, 뭔가 조금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집트의 그림은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합리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 또한 3,000년 동안 잠깐 변한 것 빼고는 거의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그러한 이유였고, 그쵸?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상이나 그림과의 관계 또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를 경험이라고 또는 일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그림은 강아지가 너무 귀엽게 앉아있는 그림이죠. 이것은 이제 이암이 그렸던 화조 구자도라는 그림입니다. 꽃과 그다음에 새와 2마리의 강아지. 뒤에 1마리 더 있네요. 그렇죠? 자고 있는 강아지. 3마리의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 어떻게 보이시나요? 좋아하세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자, 조선시대에 많이 그려졌던 그림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산수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우리가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한번 가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림 또한 산수화의 그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함이라는 화가는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그 중에서도 강아지
또는 풀과 같은 아주 일상적인 소재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봤을 때, 강아지가 귀엽다. 그런데 이게 뭐 그림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수화를 그렸기 때문에, 이런 강아지나 일상적인 작은 소재들은 좀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암은 그걸 놓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소소한 것들, 그게 기쁨을 주는 것들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서 강아지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그런 강아지의 표정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쵸?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 그림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소재를 그렸기 때문에 산수화나 그런 거대한 그림들 또는 그런 대단한 그림들에 비례해서 조금 너무 가벼운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를 놓치지 않고 그렸던 이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그런 그림들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아지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 이암이 그렸던 강아지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뭐 형태도 좀 그렇지만, 발임이라고 하는 이제 기법이 많이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먹을 쓸 때 물을 섞어서 쓰게 되죠. 그런데 그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번짐 효과를 내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있어서 강아지들의 그런 느낌이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자면 이런 강아지 그림과 또 이웃나라 영향까지 줬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작품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로댕 하면 생각하는 사람 하면 로댕이 떠오르시죠? 그만큼 우리가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은 걸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걸작이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자세를 지금 잠깐 취해볼 수 있으실까요? 취해볼까요? 네. 취해보면, 자, 이 자세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지금 한쪽 팔은 반대쪽 다리에 턱을 괴고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힘을 꽉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개는 턱에 손을 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자세로 과연 사색이 가능한가? 라고 한다면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자세입니다. 이걸 자세를 취하고 단 한 10분도 아마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서 이 작품을 봤을 때, 힘들다. 정말 저거 자세 취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버거울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생각에 잠겨 있구나 집중하게 되죠. 그게 바로 걸작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다리를 한번 집중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발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발가락을 펴고 있는 게 아니라 꽉 오므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로댕의 원래 자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키가 180cm인 굉장히 큰 단독상이라고 알기 쉽지만, 사실 로댕은 지옥의 문에 들어있는 일부분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를 보고 있냐면, 아래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로댕은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생각에 잠겨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세는 굉장히 힘든 자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발가락을 쭉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꽉 줌으로 인해서 이 자세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표현을 했던 로댕의 관찰력이 대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반과 사유상인데 로댕과 함께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반과 사유상은 지금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올린 상태로 한쪽 손을 뺨에 대고 상체가 잠겨있는 모습인데, 자, 아까 봤었던 힘이 들어가 있던 로댕의 작품과는 좀 구별되죠? 같은 사유를 하고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도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날씬하게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바라보면 같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로댕은 어떤 모습인가요? 조금 더 얼굴을 자세하게 볼까요? 자, 보면 로댕은 지금 아래의 지옥 세계를 바라보면서 고뇌에 잠겨 있는 모습이고, 반과 사유상은 아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반과 사유상의 모습을 한번 보면, 자, 로댕은 생각에 잠겨 있기 때문에 좀 고뇌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얼굴도 약간 우리가 볼 때 정말 힘든 고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반과 사유상의 모습은, 자, 삶과 죽음을 이제 집착하지 않고 그 상태를 떠나서 완전한 그런 상태를 띠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 그게 곧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거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승화 단계입니다. 자, 승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술에 있어서 승화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작품에서 우리가 소위 걸작이라고 얘기하는 작품들이 많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승화의 단계에서 보여지는 작품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아주 예쁜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 뭘 그린 것 같나요? 꽃송이처럼 보이나요? 그쵸? 마치 눈이 흩날리듯이 이제 꽃처럼 보이는 그런 작품인데, 이 꽃은 바로 매화입니다. 매화에 우리가 꽃을 그렸을 때 참 생화도 굉장히 예쁘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그렸던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의 이름은 우봉 조희룡 선생입니다. 자, 지금 보면 굉장히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매화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매화라고 하면 조희룡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랐던 그런 그림들을 바라봤을 때, 그럼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표현된 것이냐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 곳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바다가 보이네요. 그쵸? 그럼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디냐면 여기는 임자도라고 하는 한 섬입니다. 이 섬은 우리가 맨날 도시에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빽빽하게 차 있는 그런 도시를 떠나서, 저는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가끔 가게 되는데, 그런 곳을 떠나 딱 임자도 도착하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건물이 없기도 하지만 소리도 많이 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넓게 펼쳐진 바닷가를 보면 아, 좋다,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조희룡 선생이 매화를 많이 그렸던 장소인데, 자, 조희룡은 임자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깜깜한 밤이면 개펄 위로 푸른 빛깔을 띤 도깨비불이 수없이 나타났다. 집 뒤에 황량한 산 위에서 찬바람이 불어 내려오고 숲속에서는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 평안하고 아름답고 머물고 싶었던 임자도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조희룡 선생은 빛깔을 띤 도깨비불이라고 표현했을까?
귀신 울음소리는 뭐였을까? 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로 여기가 조희룡 선생이 유배지였기 때문입니다. 유배를 와서 굉장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정막강산에 혼자 홀로 남겨진 상태인 거죠. 그러면 뭔들 좋아 보이고 또한 뭔들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봤을 때 딱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외로운 섬에 떨어져 살고 내가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표현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곳에 혼자 남아서 또는 홀로 앉아서 온 시간을 보내야 했을 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 정말 힘들다 하고 한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가는 문인 화가였지만 그렇죠? 그래서 집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매화의 경지에 높은 수준에 오르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가 귀신 소리로 들리고 반딧불이가 도깨비불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런 훌륭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낸 것은 굉장히 승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승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말 힘든 고통을 겪고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승화가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승화라는 단계는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고통을 겪어서 그게 다른 걸로 표현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표현된 작가 중에 소개할 만한 작가는 바로 달리입니다. 달리 딱 지금 사진 보기도 어떤가요? 굉장히 유쾌해 보이죠? 일단 턱수염부터가 굉장히 코수염부터가 남다른데 이 지금 달리의 모습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진을 찾아보면 평범한 사진이 없습니다. 다 재밌는 표정을 짓고 있고 되게 유쾌하고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달리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달리는 평생 동안 자신이 정상인인가 비정상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분명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했던 작가입니다. 그 예로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높은 빌딩을 보면 저 높은 곳에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건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달리는 실제로 가서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 그 친구가 잡아주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 그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위축되거나 또는 힘든 과정을 겪거나 그럴 수 있는데 달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참 아름답게 승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주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굉장히 보듬어주는 여자친구인 갈라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달리도 거기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교과서에서도 또는 전시장에서도 봤을 법한 사진인데 바로 초현실적인 우리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또는 자신만의 경험을 한번 표현했던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승화 단계에서 두 가지 작품을 봤는데 그것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웠던 경험 또는 좋아했던 그런 생각들이 그림에 반영된다면 그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술관 한번 떠나보실까요?
자, 여러분 전시장 자주 가실 텐데 전시장 가시면 어떻게 그림을 감상하시나요? 네, 제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딱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딱 그림 봤을 때 제목을 잘 모르겠으면 제목을 봅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고개를 한 번씩 끄덕이고 가는 거죠. 굉장히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런 장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나리자의 앞입니다. 자, 패키지 여행.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진 그런 여행에서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빠지지 않고 모나리자는 꼭 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딱 사진을 보면 저기 많은 작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나리자만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나리자를 감상하고 그거를 사진에 담고 있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다 의미가 있고 걸작이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해본다면 아마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서 봐왔던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나 반가 사유상 같은 것,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일상, 경험, 생각해봤던 기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보게 되면 아, 내가 미술관에 갔을 때 정말 힘들고 또는 잘 모르겠는 작품이고 왠지 내가 저기 서 있으면 그걸 못 알아보면 조금 모자라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생각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목류도원도 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수장하고 있는 작품인데 한국에 어렵게 딱 오게 됐는데 이렇게 모나리자를 사람들이 보듯이 줄을 길게 서서 관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시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줄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목류도원도가 왔으니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을 서 있는데 딱 어떤 분이 이제 박물관을 관장하시는 이제 분이 오셔서 학생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한층 더 올라가면 똑같은 복제본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게 훨씬 덜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실제로 목류도원도를 본 시간은 한 2분 남짓이었고 사람들에 밀려서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한층 더 올라가서 봤더니 사실 원본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소장을 잘 하고 있어서 좀 손상도가 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힘들지 않고 이걸 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단 하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좀 떨쳐버리시고 작품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르신다면 조금 달리 보이는 또는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래서 복제본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 남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딱 보기에도 굉장히 난민처럼 보이죠. 이 남자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바람에 섬에 무인도에 머무르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구조를 기다리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 피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너무 의지할 것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 옆에 떠져 있던 배구공 하나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보면 이 앞에 있는 머리가 나 있는 공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그 기간이 장장 4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4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무생물일지라도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또는 얘기했던 작품들을 떠올렸을 때 그게 만약에 내가 정말 생존이 필요한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딱 생각해보면 4년 동안 그래도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일상을 나누고 경험하고 무색무릴지라도 함께 의지를 했었던 이 배구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앞서 봤던 작품들이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이게 나에게 정말 그냥 작품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의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한 주제는 바로 예술은 일상 다반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작품이 조형적 요소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이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좋은 작품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미술을 감상하고 생각하고 나누면서 좋은 작품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나와 연관성이 있을 때, 또 내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그게 작품이 달리 보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지나가면 금방 잊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비슷한 공간에 오게 되거나 또는 작품을 봤을 때는 하고 생각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나의 일상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나의 걸작은 어떤 작품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수업에 돌아가시고 또 직장을 돌아가시고 또 집에 가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힘든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